니체와 쇼펜하워의 삶의 처세술, 처절한 실존적인 니체와 염세적인 쇼펜하우어의 삶의 이해. 6. 니체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해석적 교정. 니체는 오늘날 주체적 삶과 자기 극복의 철학자로 자주 호출되며 때로는 자기개발적 담론이나 긍정 심리의 상징처럼 소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니체 철학의 핵심을 지나치게 온건한 방향으로 축소할 위험을 내포한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개인이 강해지기 위한 심리적 태도나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를 관통하는 근원적 충동으로서 기존의 도덕과 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도록 요구하는 철저히 급진적인 사유이다. 따라서 니체의 철학은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라기보다 삶 전체를 다시 묻고 전복시키는 위험한 요청에 가깝다. 특히 니체의 노예 도덕 비판은 단순히 평균화된 사회나 군중 심리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그것은 약자의 원한과 좌절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며 생명에 대한 부정과 무력함이 선으로 포장되는 과정을 밝히는 계보학적 분석이다. 이 맥락에서 니체가 말한 귀족 도덕 역시 윤리적 우월성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생명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는 도덕의 기준을 외부에서 수용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기준 자체를 만들어내는 인간을 요청한다. 또한 초인 BRMENSCH은 흔히 오해되듯 이상적인 인격 모델이나 성숙한 인간상을 뜻하지 않는다. 초인은 기존 인간 개념을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라는 틀 자체를 넘어서는 실존적 단절을 상징한다. 이는 누구나 도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까지 포함한 긴장된 개념이다. 따라서 니체의 사상을 현자적 처세로 적용할 때에는 그것이 안정과 균형을 제공하는 지혜가 아니라 기존 삶의 토대를 흔드는 사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니체의 철학은 삶을 위로하기보다 삶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것을 요구하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7. 쇼펜하우어 사상의 현실화에 대한 철학적 보정. 쇼펜하우어는 흔히 욕망 절제와 내면의 평온을 강조한 철학자로 이해되며 오늘날에는 마음 관리나 현실 적응의 지혜를 제공하는 사상가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그의 철학을 심리적 안정이나 처세의 기술로 환원함으로써 사상이 지닌 형이상학적 깊이와 급진성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인 삶의 의지 윌 투 라이프는 개인의 욕망이나 소비 충동 혹은 성취 욕구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적 원리로서 세계가 끊임없이 결핍과 갈망, 생성과 파괴의 순환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철학적 전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개인의 실패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고통은 존재 자체에 내재된 필연이며 삶의 구조적 조건이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고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는 곧 권태에 빠진다. 이 반복 구조는 어떤 성취나 발전으로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란 결국 잠시 고통이 중단된 상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찰은 염세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끝없는 경쟁과 비교, 성취, 강박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경험과 깊이 맞닿아 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삶을 포기하라는 권유라기보다 삶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내려놓으라는 냉정한 인식의 요청에 가깝다. 그가 제시한 금욕, 연민, 예술적 관조 역시 삶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이는 삶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욕망의 회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예술적 관조는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잠시 중지시키고 세계를 의지 이전의 표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경험이다. 또한 연민은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타자 안에서 동일한 고통의 본질을 인식함으로써 이기적 의지의 경계를 허무는 형이상학적 통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를 현자적 처세의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기술을 배우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삶이 본래 고통을 포함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욕망에 맹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며 세계와 자신을 과도한 기대 없이 바라보는 인식의 성숙에 이르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삶을 긍정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삶에 지배되지 않는 쇼펜하우어 특유의 역설적 지혜라 할 수 있다. 8.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현자 개념에 대한 근본적 교정.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모두 인간 삶의 고통과 의미를 정면으로 다룬 사상가이지만 그들이 상정한 현자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상반된다. 니체에게 현자란 삶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다시 창조하는 자에 가깝다. 그는 세계를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존의 도덕과 가치 체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인간을 요청한다. 이때 현명함은 균형이나 절제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려는 강도 높은 결단 속에서 드러난다. 니체의 현자는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고통마저 자신의 힘으로 전유하며 삶 전체를 긍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의 사상에서 현자란 안정된 삶의 모델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초과하도록 강요받는 불안정한 존재이다. 반면 쇼펜하우어에게 현자는 삶의 본질을 통찰한 끝에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자이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우연이나 오류가 아니라 세계를 관통하는 삶의 의지에서 비롯된 필연임을 인식한다. 이 인식에 도달한 현자는 더 이상 삶을 개선하거나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욕망의 충동을 절제하고 금욕과 관조, 연민을 통해 삶의 의지로부터 거리를 두려 한다. 쇼펜하우어의 현자는 세계를 긍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이며 삶의 열정 대신 인식의 냉정을 선택한 자이다. 여기서 현명함은 강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있으며 창조가 아니라 이탈에 가깝다. 이처럼 두 철학자가 제시하는 현자의 상은 단순히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근본적 방향의 차이를 드러낸다. 니체는 삶을 긍정함으로써 삶을 견디려 하고 쇼펜하우어는 삶을 부정함으로써 삶에서 벗어나려 한다. 따라서 이 둘을 동일한 현자적 처세로 묶는 것은 철학적 긴장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다. 현자적 처세란 두 사상을 절충하는 기술이 아니라 각각의 급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스스로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성찰의 지점에서 비로소 성립한다. 9. 철학이 처세로 환원될 때 발생하는 사유의 손실.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오늘날 자주 현자적 처세의 맥락에서 인용되는 현상은 철학이 삶과 단절되지 않고 여전히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철학을 처세의 도구로 환원하는 순간 사유가 지닌 고유한 긴장과 위험성은 상당 부분 손실된다. 철학은 본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전제를 흔들고 인간이 당연하게 여겨온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철학을 잘 사는 법의 목록으로 소비하는 태도는 철학의 본질과 일정한 거리를 가진다. 특히 니체의 사상이 자기개발 담론으로 쇼펜하우어의 사상이 마음 치유의 철학으로
단순화될 때 두 철학자의 급진성은 무뎌진다. 니체의 사유에서 불편함과 위험을 제거하면 그의 철학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지 않는 무해한 긍정론으로 변질된다.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의 비관을 삶의 균형을 위한 조언 정도로 해석할 경우 그의 형이상학적 비판과 존재론적 비애는 단순한 감정 관리로 축소된다. 이는 철학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맞게 철학을 길들이는 방식에 가깝다. 철학이 처세로 환원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손실은 인간이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잃는다는 점이다. 처세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의 적응을 전제로 하지만 철학은 그 조건 자체가 정당한지 묻는다. 철학적 사유는 때로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기존의 위안을 해체하며 선택의 책임을 개인에게 되돌려준다.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한 철학은 더 이상 사유가 아니라 정보나 조언에 머문다. 따라서 현자적 처세로서 철학을 읽고자 한다면 그 철학이 제공하는 위로뿐 아니라 불안과 긴장까지 함께 감당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삶을 쉽게 만드는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시선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다. 철학이 여전히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그것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더 무겁게, 그러나 더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10. 사유 이후의 태도, 철학을 대하는 책임.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철학자들의 사유를 따라간 이후에 남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통찰의 축적이 아니라 사유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철학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서 종료되는 작업이 아니라 그 결론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전환된다. 생각했다면 그 생각에 걸맞은 삶의 자세를 요구받게 된다. 니체의 사유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 조건이나 제도, 도덕 뒤에 숨는 태도를 경멸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석하고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쇼펜하우어 역시 세계의 고통을 직시한 이후 그것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의 변화를 질문한다. 두 사상은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유 이후의 인간이 이전과 동일하게 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철학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이다. 많은 경우 철학은 인용과 해석의 수준에서 소비되고 삶의 실제 선택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수록 인간은 자신의 욕망, 신념, 두려움을 더 이상 모호하게 둘 수 없게 된다. 철학은 삶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않도록 만든다. 결국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특정 사상에 동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니체나 쇼펜하우어를 읽고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철학은 아직 삶에 닿지 않은 것이다. 철학은 답을 주기보다 태도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인간이 세계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조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변화의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간 철학은 비로소 사유를 넘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